억대 뇌물과 성접대 혐의를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별장 동영상 의혹이 제기된 지 6년여 만에 결국 구속됐습니다. 주요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 등 구속 사유도 인정된다는 게 법원의 판단입니다. 직권남용과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재명 경기지사가 1심에서 4가지 혐의 모두 무죄를 선고받아서 지사직 상실 위기에서 벗어났습니다. 중형을 구형했던 검찰은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는데 상고심까지 갈 경우 대법원은 올해 안에 최종 판단을 내려야 합니다. 이재명 지사 1심 무죄 선고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판결을 존중한다며 이 지사가 버스와 일자리 대책 등 고정에 집중할 수 있게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이 지사가 문재인 정권의 협조한 대가로 받은 면죄부라며 자의적 잣대가 법치주의를 위협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일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5.18 문제에 책임있게 행동하라며 자유한국당의 전방위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한국당은 광주를 먼저 방문한 뒤에 망원 의원 징계를 신속히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여당은 진정성이 없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의붓아버지가 여중생 딸을 살해하는 과정에 친엄마가 수면제를 탄 음료를 딸에게 먹이는 등 깊이 개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범죄 소명이 부족하다며 영장을 기각했던 법원이 이번엔 친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그제 어린이 2명의 목숨을 앗아간 인천 승합차 사고 당시 아이들 모두 안전띠를 매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린이 통학 차량은 반드시 보호자가 안전띠 착용을 확인하도록 한 이른바 세리민법이 적용되지만 사고 차량은 사각지대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7일 금요일 굿모닝 화이트 시작합니다. 뇌물과 성접대 혐의를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결국 구속됐습니다. 주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도 있다며 법원이 어젯밤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별장 동영상 의혹이 불거진 지 6년여 만에 구속입니다. 검찰 수사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강희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결국 구속 신세를 피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억대 뇌물과 성접대 혐의를 받는 김 전 차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재판부는 주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 등의 구속사유도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른바 별장 동영상 의혹이 불거진 지 6년 만입니다.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대기하고 있던 김 전 차관은 곧바로 구속 수감됐습니다. 앞서 영장심사에서 직접 발언 기회를 얻은 김 전 차관은 이 사건으로 창살 없는 감옥에 살았다며 눈물까지 보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건설업자 윤중천 씨를 아는지에 대해서는 그동안 검찰 조사에서와 달리 일부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1억 원이 넘는 뇌물 혐의를 비롯해 대부분 의혹에 대해선 여전히 부인했습니다. 특히 윤 씨와 성접대 여성이 연루된 제3자 뇌물 혐의는 무리한 기소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일단 법리적인 문제점이 있어서 좀 지적을 했고요. 그리고 어떤 공소시효 문제로 무리하게 구성한 측면이 있다는 취지로 저희는 얘기를 했고요. 반면 검찰은 뇌물 액수가 1억 원이 넘어 중대 범죄에 해당하고 모르쇠로 일관한 만큼 구속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고 재판부도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 수사단이 검사 14명을 동원해 50일 가까이 수사를 벌인 끝에 김 전 차관 구속에 성공하면서 수사에는 더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 전 차관의 신병을 확보한 검찰은 사건의 발단인 성범죄 의혹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수사해 나갈 방침입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친형 강제 입원과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이재명 경기지사가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일단 지사직 상실 위기는 모면했지만 검찰은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부장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친형 강제 입원과 허위사실 유포 등 4가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지사. 5개월 동안의 치열한 법정 공방 끝에 1심에서 결국 무죄를 받아냈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검사 사칭과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등 선거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친형을 강제 입원시킨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도 입원 절차가 다소 무리했지만 범죄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친형 입원의 경우
권한을 넘어서는 강압이 없었고 허위사실 유포 혐의는 속이려는 의도가 없었던 것으로 본 겁니다. 지사직이 걸린 재판에서 무죄가 나오면서 이 지사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밝았습니다. 앞으로 안정적으로 도정에 전념할 길이 열렸습니다. 사법부가 인권과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라는 사실을 확인해 준 우리 재판부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표합니다. 우리 도민들의 삶을 개선하는 큰 성과로 반드시 보답드리겠습니다. 직권남용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 벌금 600만 원을 구형했던 검찰은 즉각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히며 이 지사와 또 다른 일전을 벼르고 있습니다. 2심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든 양측은 대법원까지 갈 것으로 보입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대법원은 올해 안에 최종 판단을 내려야 합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한 1심 재판부의 판단을 놓고 정치권은 엇갈린 반응을 내놨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이 지사에 대한 재판부의 무죄 판결을 존중한다며 이 지사가 버스 대책 마련과 일자리 문제 해소 등 도정에 집중할 수 있도록 민주당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 민경욱 대변인은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이 지사가 문재인 정권에 협조한 대가로 받은 면죄부라며 권력 편향의 자의적 잣대가 다시 대한민국 법치주의를 위협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문무일 검찰총장이 국회에서 신속 처리한 건으로 지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안과 관련해 어제 공식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다시 한번 정부 여당안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는데 무려 100분이 걸렸습니다. 조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무일 검찰총장이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검찰의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회에서 진행되는 논의에 과거 검찰이 적지 않은 원인을 제공했다는 반성으로 운을 뗐습니다. 일부 중요 사건에서 정치적 중립성에 대해 문제 제기가 있었고 억울함을 호소하는 국민들을 제대로 돕지 못한 점이 있었던 것도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100분 넘게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수사권 조정안은 비민주적이라며 날을 세웠습니다. 수사를 시작하는 사람과 끝내는 사람이 다르도록 통제해야 하는 민주적 원칙에 어긋난다고 비판했습니다. 검찰이 수사 개시부터 종결까지 독점적 권한을 행사해봤으니 경찰도 한번 해보자는 것은 적절한 처방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검찰부터 원칙에 어긋나는 권능을 찾아서 분산시키고 내려놓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부터 형사사법체계의 민주적 원칙에 부합하도록 조직과 기능을 바꾸겠습니다. 검찰의 직접사 총량을 더욱 대폭 축소하겠습니다. 문 총장은 간담회도 중 정치 권력 탓에 검찰이 비틀렸다는 비판에 공감하냐는 질문을 받자 자리에서 일어나 양복 상의를 흔들어 보이기도 했습니다. 흔들리는 옷을 보지 말고 어디서 흔드는지를 봐야 한다며 외부에서 검찰을 흔들려는 시도는 끊임없이 있다고 애둘러 답했습니다. 문 총장의 기자간담회는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전국 검사장들에게 수사권 조정 보완책을 담은 이메일을 보내면서 예정보다 늦춰졌습니다. 박 장관은 개인적 경험을 일반화하지 말라고 경고했는데 문 총장은 검찰에 입을 닫으라는 얘기라고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임기가 2달여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문무일 총장의 호소가 국회의 수사권 조정 논의에 얼마나 반영될지 주목됩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문무일 검찰총장의 기자회견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검찰도 국회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하면서 만약 수사권 조정이 민주주의 원칙에 위반됐다면 안 하지 않겠느냐며 문 총장의 발언을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이어 문 총장의 얘기도 경청해 보겠지만 검찰이 국회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 또한 민주주의 원칙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오는 20일 당정청 협의회를 열어 경찰개혁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검경 수사권 조정안과 관련해 경찰 권력 비대화 방지 방안이 주로 다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 자리에는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와 조정식 정책위 의장은 물론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문무일 총장의 기자회견에 대해 경찰은 공식적인 입장은 내놓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내부적으론 말 그대로 부글부글합니다. 경찰 입장은 김대근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국회에서 의견을 밝히겠다. 이달 초 민감용 경찰청장은 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검찰 반발에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검찰의 입장에서 의견을 표명했다고 보는데요. 민의의 전당인 논의의 장에서 국회의 그런 의사 절차에 따라서 의견을 표명하고 문무일 검찰총장이 기자간담회를 열고 작심한 듯 수사권 조정안을 반박한 상황에서도 경찰의 공식 대응은 없었습니다. 자칫 두 기관의 다툼에 초점이 맞춰질까 경계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문 총장 주장에 반발하는 목소리가 거셉니다. 우선 경찰은 1차적인 수사 종결권을 가질 뿐 실질적으로 사건을 끝내는 건 기소권을 가진 검찰이라며 반박합니다. 사건을 재판에 넘길지 무혐의로 종결할지는 변함없이 검찰이 결정한다는 겁니다. 또 경찰이 종결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재수사를 요청하더라도 결국 뒤늦은 조치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일축하고 있습니다. 경찰의 수사 과정에서도 보안 수사나 시정 조치 등을 요구할 수 있는 사전 통제 장치가 있다는 겁니다. 문무일 총장이 거듭 반대 입장을 밝힌 것을 두고도 토론의 결과를 수긍하는 게 민주주의라며 국회 논의 과정을 존중해야 한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감용 경찰청장은 오는 20일 경찰개혁 당정청 협의회에 참석해 공개적인 반박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대근입니다. 어제 많이 더우셨죠? 오늘도 어제만큼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낮에는 반소매 차림이 어울리겠습니다. 현재 17.7도인 서울 기온, 한낮에는 30도까지 오르면서 7월의 한여름 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내일은 더위는 이번 휴일 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주춤할 전망입니다. 오늘도 전국 대부분 지역의 낮 기온이 30도 안팎까지 크게 오르겠습니다. 서울 30도, 대전과 광주 29도, 대구 28도, 부산은 24도로 예년보다 5에서 8도가량 더 높겠습니다. 오늘 서울 등 중부지방은 구름 많은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남부와 제주도는 차차 흐려지기 시작해 제주도는 낮부터, 전남 지역은 밤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충청과 남부 지역에, 일요일과 월요일 사이에는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모레까지 제주 산간 지역에는 200mm 이상의 봄호우가 쏟아지겠고요. 전남과 영남 지역은 20에서 60mm, 서울 등 그 밖의 지역에는 5에서 4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가 내리며 서울의 낮 기온이 26도로 떨어지는 등 때이른 더위의 기세가 주춤하겠습니다. 오늘 출근길도 대기질은 좋지 못합니다. 현재 대기가 정체되면서 수도권과 충청, 전북 지역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 보이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 계신 분들은 잊지 마시고 미세먼지용 마스크 챙기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상암동 야외 스튜디오에서 YTN 권혜인입니다. 자유한국당 김연아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을 한센병에 비유해 비판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 의원은 YTN 더 뉴스 방송에 출연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의 고통을 못 느낀다면 의학적 용어를 쓸 수 있다면서 한센병에 빗대어 비판했습니다. 김 의원은 이후 비유가 부적절하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발언을 철회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김 의원 같은 젊은 의원마저 망언 대열에 합류하며 품격 있는 보수의 모습을 기대하기 영영 틀린 것 같다면서 무수한 인권 침해를 견뎌온 한센인들에게 석고 대죄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신임 원내대표가 합류하면서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 지도부 구성이 마무리됐습니다. 밥 잘 사주는 누님, 맥주 사주는 형님이라며 웃으며 덕담을 주고받았지만 당장 이달 내 추경안 처리를 놓고 물밑 신경전이 치열합니다. 최민기 기자입니다. 새롭게 선출된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를 찾았습니다. 20대 국회 4년차 키맨이 등장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말씀 많이 경청하고 또 존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인영 대표님께서 한번 그 호프 타임을 한번 제안하셔서 이 맥주 잘 사주는 우리 이 형님으로 한번 자리를 만들어 주시면.
오 원내대표의 합류로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지도부가 진용을 갖추면서 치열한 삿바 싸움도 본격화됐습니다. 이달 내 추경안 처리에 총력을 다하는 민주당으로선 이번 주를 국회 정상화의 고비로 보고 있습니다. 추경안 본회의 처리를 위해선 총리 시정연설과 국회 예결위원회 상정을 거쳐야 하는데 오는 29일이면 예결위 위원들의 임기가 끝나기 때문에 이날이 사실상 5월 추경안 상정의 데드라인으로 여겨집니다. 상정 전 예결위 심사가 최소 일주일이 걸리는 점을 고려하면 시정연설은 적어도 21일이나 22일까지는 이뤄져야 하고 그럼 이번 주 안으로 야당과 추경안 처리에 합의하고 임시회 소집을 요구하는 그림이 그려져야 하는 겁니다. 문제는 20대 국회는 없다고 한 한국당을 어떻게 원내로 불러들이느냐입니다. 한국당은 여전히 민주당을 향해 패스트트랙 철회와 사과, 바른미래당까지만 포함한 교섭단체 중심의 국회 운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회를 제대로 잘 여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이제 제대로 잘 열어서 국회 본연의 역할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은 청와대가 요청한 여야 5당 대표 회동이나 여야정 상설협의체가 다시 가동되기 전이라도 국회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한국당은 급할 게 없다는 입장입니다. 여야 3당 원내지도부가 새롭게 짜임해서 국회 정상화의 발판은 마련됐지만 쉽사리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야가 극적 타협을 이뤄서 5월 안에 추경안을 통과시킬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YTN 최민기입니다. 5.18 망언을 한 한국당 의원들에 대한 징계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황이죠. 민주당은 5.18 문제에 책임 있게 행동하라며 한국당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한국당은 5.18 기념식에 다녀와서 처리하겠다고 했지만 여당은 진정성이 없다며 반발했습니다. 차정윤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이 5.18 망언 의원 징계를 비롯한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총공세를 펼쳤습니다. 한국당의 장외투쟁 탓에 민주화운동 특별법 처리가 기념일 전 무산됐고 진상조사위는 출범조차 못하고 있다는 점을 꼬집은 겁니다. 황교안 대표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오늘이라도 매듭 짓고 정말 떳떳하게 함께 손잡고 광주를 찾아갈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징계 문제를 다룰 국회 윤리특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도 공격에 가세했습니다. 야당 추천 자문위원들이 회의를 보이콧하면서 사실상 징계를 가로막았다며 융통성 있는 자문위 운영에 야당이 협조할 수 없었는지 안타깝다고 지적했습니다. 조항을 자세히 보면 의견 없음을 할 수가 있고 또 실제로 의견 없음을 한 적도 있었고요.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을 이제 양보를 안 하신 거죠. 그래서 이에 대해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광주 시민단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5.18 기념식을 찾을 예정이라며 광주행에 대한 뜻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아직 5.18 폄훼 발언에 대해 제명 처분이 마무리되지 않은 이종명 의원에 대해서는 광주를 다녀온 뒤에 징계를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마무리된 부분도 있고 마무리 안 된 부분도 있고 지금은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갔다 와서 또 필요한 가급적 빠른 시간 안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조경태 최고위원은 당내 일각에서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한들 5.18이 부정될 리 만무하고 그렇다고 황 대표의 광주행을 놓고 정치 공세를 벌이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며 정치권이 반목과 분열의 정치를 되풀이하고 있다고 일갈했습니다. YTN 최정은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세종시에서 취임 후 세 번째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성과도 있었지만 국민이 삶이 좋아졌다고 느끼기엔 미흡했다면서 특히 자영업자와 저소득층의 어려움이 뼈아프다고 했습니다. 김승환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세종시로 내려가 취임 이후 세 번째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전 국무위원과 민주당 지도부가 총출동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년 동안 경제 외연이 넓어지고 고용의 질이 좋아지는 등 성과가 있었지만 국민 기대에는 미흡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아직 국민들께서 전반적으로 삶의 질 개선을 체감하기에는 미흡한 부분이 많습니다. 앞으로 재정이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특히 고용시장 밖에 있는 자영업자와 저소득층이 겪는 어려움을 아프게 받아들였습니다. 고용 확대와 고용 안전망 강화, 자영업자 대책 등에 더욱 적극적인 재정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저성장과 양극화, 일자리, 저출산, 고령화 같은 구조적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고 밝힌 문 대통령은 지금 재정을 적극적으로 투입하지 않으면 더 큰 비용을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패스트트랙 전국 이후 공전 중인 국회에는 타이밍이 중요하다며 조속한 정상화를 촉구했습니다. 추경안 처리가 지연될수록 효과가 반감되고 선제적 경기 대응에도 차질을 빚게 될 것입니다. 당 정의 국회 설득을 위해 더욱 힘을 모아주시길 당부드립니다. 홍남기 부총리는 적극적 확장적 재정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밝혔고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재정을 지원할 때 일자리 성과를 기준으로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재정을 적극적으로 운용하려면 국민의 공감도 얻어야 한다며 국가 재정이 낭비되지 않게 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5년간 국가 재정 운용 계획과 내년도 예산안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총 지출 증가율의 구체적 규모는 9월 초 국회에 국가 재정 운용 계획을 제출할 때 드러날 전망입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최근 의붓아버지가 여중생 딸을 살해한 사건이 있었죠. 그런데 한 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됐던 친어머니도 적극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살해 전 딸에게 수면제를 먹인 건데 결국 구속됐습니다. 나연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 여성이 경찰에 이끌려 법정에 들어섭니다. 자신의 딸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9살 유모 씨입니다. 딸 살해하신 거 맞습니까? 애초 의붓아버지가 살해한 것으로 알려졌던 딸의 몸에서는 수면 유도제 성분이 나왔습니다. 범행에 앞서 음료에 타서 먹인 겁니다. 의붓아버지는 수면제를 많이 먹여 숨질 줄 알았던 딸이 멀쩡하자 기어코 숨지게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완전히 잠에 골아떨어지지도 않고 졸고만 있었대요. 그러니까 그냥 안으로 눌렀다요. 이 수면 유도제를 병원에서 처방받은 사람은 다름 아닌 친모였습니다. 둘은 딸에게 수면제를 탄 음료를 먹이기 위해 사전에 계획까지 짰습니다. 여중생 딸 시신이 유기된 저수지입니다. 이 범행 이후 친모 유 씨는 남편과 함께 이곳 저수지를 3차례 방문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런데 예상과 달리 시신이 수면 위로 떠오르자 이들은 도구까지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친모 역시 의붓아버지와 함께 범행에 깊숙이 관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죽인다는 소리는 이놈이 먼저 몇 번 했었지. 직접적으로 이제 나서기 시작하니 항상 주도권을 쥐고 이제 더. 하지만 친모는 여전히 범행을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2일 범죄 소명이 부족하다며 영장을 기각했던 법원도 이번엔 친모 유 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YTN 나연호입니다. 어린이 2명의 목숨을 앗아간 인천 축구클럽 차량 사고 당시 아이들 모두 안전띠를 매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반드시 보호자가 안전띠 착용을 확인하도록 한 이른바 세리미법이 적용되지 않는 사각지대 차량이었습니다. 박희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초등학생 2명이 숨지고 6명이 다친 어린이 축구클럽 교통사고. 사고 당시 초등학생 5명이 타고 있었는데 모두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벨트를 딱 단단히 매고 앉아있었던 친구는 없었는데 그 자리에 뒹굴르고 있었고 일단은 벨트를 풀고 구조를 한 사람은 없다. 학원이나 체육시설에서 운행하는 차량은 어린이 통학 차량으로 분류돼 있습니다. 지난 2013년 3살 배기가 어린이집 차량에서 내리다 치어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 이후 만들어진 이른바 세리미법을 적용받습니다. 어린이나 유아를 태울 때에는 반드시 보호자가 타야 하고 출발하기 전에는 모든 어린이가 안전띠를 맸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사고가 난 차량은 이 가운데 어떤 사항도 지키지 않았지만 처벌은 쉽지 않습니다. 사고 난 차량은 의무 대상 차량이 아니고 자율적인 차량이에요. 구청이나 경찰에는 규제를 안 받고도 자율적으로 하기 때문에 축구 클럽의 경우 학원이나 체육시설로 분류되지 않고 서비스업으로 등록돼 있어 애초 세리미법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이 때문에 관할교육청에서는 기본적인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축구클럽에 관해서는 어떻게 그게 관리가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알 수가 없어서 못 알려드린다는 거죠.
안타까운 사고가 반복되지 않기 위해선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더욱 촘촘한 규제가 필요해 보입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어제 전국 곳곳에서 크고 작은 불이나 여러 명이 다쳤습니다. 대전 아파트 단지에서는 60대 운전자가 몰던 승용차가 돌진해 10대 남자아이가 크게 다쳤습니다. 최재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다세대 주택 1층에 시커먼 연기가 가득합니다. 주차되어 있던 차량에서 난 불이 건물로 옮겨 붙은 겁니다. 불은 1시간 만에 진화됐지만 5명이 연기를 흡입하거나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기도 이천에 있는 인쇄공장에서 불이 나 30대 직원이 2도 화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고, 서울 중계동에 있는 아파트 9층에서도 불이 나 60대 집주인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달리던 승용차 엔진룸에서 난 불이 차량 전체로 옮겨 붙었습니다. 운전자는 곧바로 대피해 화를 면했습니다. 불은 차량 전부를 태운 뒤 출동한 소방대에 의해 20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60대 운전자가 몰던 승용차가 아파트 화단으로 돌진했습니다. 이 사고로 단지 안에 있던 10대 남자아이가 차량에 받쳐 크게 다쳤습니다. 60대 운전자는 경찰 조사에서 차량이 급발진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시내버스가 브레이크 고장으로 주차되어 있던 승용차와 승합차를 들이받는 사고도 있었습니다. 다행히 주차된 차량에 사람이 타고 있지 않아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빌라 신축 공사장에서 25톤 크레인이 쓰러지면서 옆 건물을 덮쳤습니다. 이 사고로 건물 4층에 있는 가정집 창문이 깨지고 가재 도구가 부서졌습니다. YTN 최재민입니다. 적은 양의 물만 닿아도 쉽게 녹쓰는 분유통 문제, YTN이 연속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들이 아무리 조심해도 분유통에 물기가 남아있거나 실내가 습하면 어쩔 수 없다는 게 업체 측 설명인데요. 그렇다면 분유통을 개선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이영원 기자입니다. 분유통 상단에 심하게 녹이 슬었습니다. YTN이 취재에 나서자 업체는 소비자의 책임일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습니다. 분유 숟가락을 씻은 뒤 물기 제거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분유통에 올려놓으면 녹이 슬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장단에 말려야 되거든요. 물기가 조금이라도 만약에 여기 밑에 들어가게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업체 측은 실험 결과도 공개했습니다. 가습기를 틀면 실내 습기가 올라가 분유통에 물 5ml만 떨어뜨려도 사흘 만에 녹이 슬었습니다. 제조 과정에 문제가 없다는 점을 항변하려고 분유통이 부식에 취약하다는 점을 자인한 셈입니다. 그 틈으로 스며들었다고 가정을 해서 신생아를 키우는 환경에서 노출이 돼 있었다고 한다면 캔에서의 이 녹이 쓸 수 있겠는가를 저희가 한번 해본 겁니다. 녹이 쓸었습니다. 소비자들은 팔쩍 뛰었습니다. 어떤 부모가 분유통을 가습기 옆에다 보관하겠느냐는 겁니다. 항상 환기를 시키고 항상 문을 열어놓는 상태고 내가 부주의로 그랬다 그러면 그거는 진짜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업체 측의 논리대로라면 장마철은 그야말로 최악입니다. 평소 가습기를 틀어놓는 것보다 실내 습도가 훨씬 높기 때문입니다. 실내도 거의 비슷하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한 90% 이상 상대 습도가 굉장히 높아집니다. 가습기 집에서 쓸 때라고 해봐야 70% 이상 저 같은 경우 올라가는 경우를 못 봤거든요. 실제로 지난해 장마철에 분유통에 녹이 슬었다는 불만 신고가 접수되기도 했습니다. 녹슬었다는 클레임은 작년 장마철에 한 건이 있었고 소비자가 내 보관 더 잘해야겠다라고 해서 저희가 도의적 차원에서 교환을 해드린 건으로. 결국 근본적인 문제는 분유통 자체에 있다는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가습기를 안 틀어도 허구한 집에서 특별히 제습기를 갖고 있지 않는 이상 60-70% 습도가 나오는 나라에서 그러면은 금방 녹이 쓴다는 얘기인데 규정대로 만들었는데도 녹이 쓰는 제품이라면 그 자체로 설계상의 하자 아닌가요? YTN 보도 이후 업체 측은 분유통에 녹이 잘 슬지 않도록 개선책 마련을 검토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앞으로는 창경궁에서 관람권을 사지 않아도 교통카드로 입장이 가능해집니다. 문화재청 국능유적본부는 오는 22일부터 창경궁에 관람권 교통카드 결제 서비스를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버스나 지하철을 이용할 때처럼 창경궁 입구에 설치된 단말기에 교통카드를 대면 바로 궁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검찰 수사단이 검사 14명을 동원해 50일 가까이 수사한 끝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신병을 확보하면서 수사에 탄력이 붙게 됐습니다. 검찰은 사건의 발단인 성범죄 의혹도 집중 수사할 방침입니다. 직권남용과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재명 경기지사가 1심에서 4가지 혐의 모두 무죄를 선고받아서 지사직 상실 위기에서 벗어났습니다. 중형을 구형했던 검찰은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는데 상고심까지 갈 경우 대법원은 올해 안에 최종 판단을 내려야 합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가 오신환 신임 원내대표 등 반대파의 사퇴 요구에 대해 해지는 없다며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오히려 조만간 자신의 뜻대로 주요 당직자를 임명할 전망이어서 당내 갈등은 더욱 심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 기술을 해외로 이전시켜 세금을 탈루하거나 해외 신탁과 다단계 방식으로 자금을 숨기는 등 재산을 해외로 빼돌리는 수법이 갈수록 진흥화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이 혐의가 짙은 자산가와 기업 등 104건에 대해서 동시 세무조사에 나섰습니다. 억대 뇌물과 성접대 의혹을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구속됐습니다. 지난 2013년 3월 별장 성접대 의혹이 불거지면서 김 전 차관이 임명 엿새 만에 스스로 사퇴한 지 6년 만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어제 오전 10시 반부터 3시간 동안 김 전 차관을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한 뒤 주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건설업자 윤중천 씨를 모른다고 했던 김 전 차관은 영장 심사 과정에서 윤 씨를 알긴 안다고 시인했습니다. 그동안 창살 없는 감옥에서 산 것과 마찬가지라는 말도 했는데요. 변호인의 말을 직접 들어보시죠. 이런 모든 어떤 일들로 인해서 좀 참담한 기분이고 그동안에 이제 어떤 창살 없는 감옥이나 이런 곳에서 산 거나 마찬가지가 아닌가 하는 그런 취지였습니다. 지금 영장 청구서에 기재된 내용에 대해서는 대체로 부인하고 있습니다. 윤중천 씨를 아신다는 점도 인정을 좀 하신 건가요? 부인하진 않았습니다. 돈을 받은 사실 자체를 부인하신 건가요? 하면 그건 인정하지만 대가성이나 이런 부분을 좀 주로 다투신 건가요? 받은 사실을 부인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인정하지 않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내용 자체가 법리적인 문제가 있다는 거죠. 친형 강제 입원과 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이재명 경기지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기사회생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적용한 모든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김다연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형의 가족을 강압하여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 했는가라는 문제이고 이런 일에 성남시의 공무원이 개입되었는가. 지난해 지방선거를 비롯해 오랜 기간 이 지사의 발목을 잡아온 친형 강제 입원 지시 의혹. 1심 재판부는 이 지사가 친형의 정신질환 여부를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다고 봤습니다. 친형의 폭언과 소란으로 소속 공무원까지 어려움을 호소하는 상황에서 시장 권한에 따라 법령상 가능한 범위 안에서 강제 입원과 진단을 시도했다는 겁니다. 비록 당사자 가족이 동의하지 않아 사회적 비난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성남시 정신건강센터장의 의사결정 자유를 침해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혐의에 대해 재판부는 과장은 일부 인정하면서도 개발이익 자체는 허위가 아니고 유권자에게 혼동을 주려는 의도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 이유를 밝혔습니다.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이 지사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검사 사칭으로 벌금형을 선고받고도 누명을 썼다는 선거방송 토론회 발언은 처벌이 억울하다는 평가에 가깝고 친형 강제 입원 시도가 없었다는 토론회 발언 역시 분명하거나 구체적이지 않아 사실관계에 대한 말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강제 입원이 직권남용 행위가 된다는 전제하에 그 부분을 부인했기 때문에 허위사실이라고 판단하고 기소한 거였지만 막상 직권남용 부분에 대해서 무죄로 선고한 이상 그와 연결된 허위사실 부분도 역시 무죄로 판단할 수밖에 없었다고 보입니다. 1심 판결이 나온 직후 이 지사는 지지자들의 환호를 받으며 법원을 나섰습니다. 1심 재판부가 4가지 혐의 모두 무죄를 선고하면서 이 지사는 한층 가벼운 마음으로 향후 진행될 수 있는 항소심에 대비할 수 있게 됐습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무죄 선고를 받은 이재명 지사는 어떤 소감을 남겼을까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재판부에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표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먼 길 함께 해주신 우리 동지들, 지지자 여러분, 앞으로도 서로 함께 손잡고 큰 길로 계속 함께 가기를 기대합니다. 비 온 뒤에 땅이 더 굳어진다, 이런 말을 믿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서울 강서 PC방 살인 사건을 저지른 김성수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 측은 김 씨가 계획적이고 잔혹한 방법으로 피해자를 숨지게 하고도 반성하지 않아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가 있다며 사형을 구형하고 동생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김성수는 고인과 유족에게 죄송하다면서도 동생은 잘못이 없다며 눈물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아내를 골프채와 주먹으로 때려 숨지게 한 유승현 전 김포시의회 의장에 대해서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기 김포경찰서는 상해치사 혐의로 유 전 의장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일단 상해치사 혐의로만 영장을 신청했지만 숨진 아내에 대한 부검 이후에 법의학적 증거 등을 종합해서 살인 혐의 적용도 검토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문무일 검찰총장이 어제 기자간담회를 열었습니다.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거듭 반대의 뜻을 밝혔습니다. 100분 가까이 촬영 기자 없이 간담회가 진행됐는데 그 전에 있었던 모두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현재 국회에서 진행되는 수사권 조정 논의를 지켜보면서 검찰은 반성과 각성의 시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지금의 논의에 검찰이 적지 않은 원인을 제공하였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검찰부터 형사사법체계의 민주적 원칙에 부합하도록 조직과 기능을 바꾸겠습니다. 검찰의 직접수사 총량을 더욱 대폭 축소하겠습니다. 검찰 권능 중에서도 독점적인 것, 전권적인 것이 있는지 찾아서 바꾸고 내려놓겠습니다. 현재 국회에서 신속처리 법안으로 지정된 법안들은 형사사법체계의 민주적 원칙에 부합하지 않고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 빈틈이 생길 우려가 있다는 점을 간곡히 호소드리고자 하여서 이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문무일 검찰총장의 기자간담회에 대해 경찰은 공식 대응은 하지 않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반발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 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수사를 시작하고 끝내는 기관이 달라야 한다는 문 총장의 주장에 대해 수사권 조정안은 경찰에게 1차적인 수사 종결권을 부여했을 뿐 실질적으로는 검찰이 기소권을 통해 수사를 끝내는 것이라며 반박했습니다. 이와 함께 검찰총장이 잇따라 수사권 조정안에 반대 입장을 밝힌 것을 두고 의사결정 과정에서 토론하고 결과를 수긍하는 게 민주주의인 만큼 공론의 장을 거쳐 나온 안을 존중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문무일 검찰총장 입장에 대해 침소봉대에 가깝다고 비판했습니다. 민변은 문 총장이 경찰 수사에 대한 사법적 통제 장치가 부족해질 것을 우려한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법률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여러 통제 장치가 담겨 있어 검찰이 우려하는 정도의 공백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어 오히려 법률안은 수사 절차에 있어서 국민의 권위 공호에 진전을 가져올 것이라며 검찰이 조직 권한에 관한 문제로 바라보지 말고 인권과 시민의 시선에서 대응하길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연일 올해 최고 기온을 경신하면서 날씨가 더워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30도 안팎의 때이른 더위가 이어집니다. 서울 낮 기온이 30도까지 올라서 어제만큼 덥겠고요. 광주 29도, 대구도 2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출근길 중서부 지역은 공기가 오늘도 탁합니다. 대기 정체로 경기 남부와 충남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까지 올라 있고요. 서울 등 그 밖의 중서부 지역도 오전까지 나쁨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남쪽에서 비구름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비는 오늘 낮에 제주부터 시작되겠습니다. 밤에는 전남 지역으로 확대되겠고 주말인 내일은 충청과 남부 지역 곳곳에 비가 오겠습니다. 일요일엔 전국에 비가 오겠습니다. 예상되는 비 양은 제주 산간에 200mm 이상으로 많은 봄 호우가 오겠습니다. 전남과 영남 지역은 20에서 60mm, 충청과 전북 지역도 10에서 40mm의 비가 흠뻑 오겠습니다. 서울 등 중북부 지역은 일요일 오후부터 5에서 10mm의 비가 오겠습니다. 비가 오면서 때이른 더위의 기세는 한풀 꺾일 것으로 보입니다. 주말엔 서울 낮 기온이 26도까지 내려갈 것으로 보이고요. 월요일은 또 한 차례 전국에 비가 오면서 서울 기온이 22도로 예년 이맘때 따뜻한 봄 날씨를 회복하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정치권이 막말로 시끄럽습니다. 이번엔 한국당 김연아 의원이 방송에서 문 대통령을 한센병 환자에 비유해서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요즘 여의도에선 민생은 사라지고 막말만 무성합니다. 김영수 기자입니다. 정치권의 막말 논란에 자유한국당 김연아 의원까지 가세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의 고통을 느끼지 못한다면서 과거 나병으로 불렸던 한센병 환자에 비유한 겁니다. 한센병이죠. 만약에 대통령께서 본인과 생각이 다른 국민을 같은 국민이라고 생각하시는데 그 국민의 고통을 못 느낀다고 하면 저는 그런 의학적 용어도 쓸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 의원은 발언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에도 문 대통령에게 사이코패스가 아니냐고 물어볼 수 있다는 말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대통령께서 본인과 생각이 다른 국민을 어떻게 생각하시냐에 따라서 저는 똑같은 대입을 통해서 대통령에게도 사이코패스가 아니냐고 물어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민주당을 비롯한 여야 4당은 일제히 비판했습니다. 자유한국당으로부터 품격 있는 보수의 모습, 격을 갖춘 언어를 기대하기는 영영 틀린 것 같습니다. 국민들은 막말과 망언을 내뱉는 이들을 기억할 것이며 조용하고도 분명한 레드카드를 들 것입니다. 하지만 정치권의 막말 경쟁은 갈수록 도를 넘고 있습니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 지지자를 원색적으로 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해 물의를 빚었고 문바, 달창 이런 사람들한테 공격당하는 거 아시죠? 정의당 이정미 대표 역시 5.18 망언 징계 없이 광주에 가겠다는 황교안 대표를 향해 사이코패스 수준이라고 맹공을 퍼부어 막말 논란에 뛰어들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전혀 국회에서 이걸 다루지 않고 황교안 대표가 다시 광주를 내려가겠다고 발표한 거는 이건 거의 저는 사이코패스 수준이라고 봅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지지층의 이목을 끌기 위해 정치권이 앞다퉈 무리수를 두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는 가운데 몸싸움에 막말까지 난무하는 국회를 바라보는 국민의 시선은 점점 따가워지고 있습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오신환 신임 원내대표 등 반대파의 사퇴 요구에 대해서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오히려 손 대표는 자신의 뜻대로 주요 당직자를 임명할 전망이어서 당내 갈등은 더욱 심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김주영 기자입니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신임 원내대표가 취임 이틀째를 맞아 사퇴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손학규 대표를 직접 찾아갔습니다. 당의 미래를 논의한 가운데 사퇴 요구도 다시 한번 전달됐습니다. 당이 이 상태로 계속 갈등이 증폭돼 가면 누구에게나 다 좋을 일이 없다라는 것을 잘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손 대표는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오히려 기자회견을 통해 개파 패권주의에 굴복해 퇴진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최대한의 권한이 부여된 당 혁신위원회를 만들어 다음 총선에서 승리하기 위한 변화의 기틀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새로운 정치에 대한 의지를 당은 당규에 따라 계속 실천해 나갈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이 만들어주신 중도개혁정당 바른미래당을 손학규가 기필코 지켜내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여기에 손 대표는 이르면 이번 주 안에 패스트트랙 정국 당시 우군이었던 임재훈, 최이배 의원을 각각 사무총장과 정책위 의장에 임명하는 방안을 고민 중입니다. 앞서 지명직 최고위원 2명을 지명한 데 이어 주요 당직 인선을 단행하면서 오 원내대표를 비롯한 당내 반대 세력의 정면 돌파를 선언하는 셈입니다. 오 의원은 일단 이달 안에 의원 워크숍을 열어 지도부 거취 문제 등에 대한 의원들의 뜻을 모으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원내수석 부대표에 옛 국민의당 출신으로 안철수계인 이동섭 의원을 임명하고 바른미래당 목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을 임재훈, 최이배 의원에서 버른이 이태규 의원으로 교체했습니다. 손 대표가 자진 사퇴가 아닌 결사 항전을 선언하면서 당내에서는 당 내용 격화를 우려해 당장 양측이 전면전을 펼치지 않고 의원총회 전까지 잠시 숨고르기에 들어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18 망언 의원들에 대한 국회 차원의 징계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윤리특위 민주당 간사인 권미혁 의원은 어제 윤리위 간사회동에서 5.18 망언 사안만이라도 징계심사 소위원회로 넘겨달라고 얘기했지만 야당 의원들이 수용하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김형호 의원도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보훈처 초대장 달랑 들고 광주를 방문한다는 것은 화약 공장에 불을 붙이는 것이라면서 최소한 망언 의원에 대한 징계와 특별법 제정 약속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은 자신이 5.18 민주화운동 피해자로서 3,500만 원의 일괄 보상금을 받았다고 인정했습니다. 심 의원은 보상금 수령에 대한 언론 보도에 대해서 1998년 7월 김대중 내란 음모 사건 피고인 24명이 모두 일괄 보상을 받았다면서 신청 여부와 관련 없이 사건 피고인에게 지급한 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불공정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인물들 상당수가 유공자로 지정된 것으로 보인다며 5.18 유공자 명단 공개와 재점검을 거듭 요구했습니다. 포스코의 민원을 해결해주는 대가로 특혜성 뇌물을 챙긴 혐의로 실형이 확정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친형 이상득 전 의원이 구치소에 수감됐습니다. 서울 북부지방검찰청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이 전 의원을 서울 성북구 자택에서 붙잡아서 어제 오후 서울 동부구치소에 수감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대법원은 이 전 의원의 항소를 기각하고 2심에서 선고한 징역 1년 3개월의 실형을 확정했습니다. 재산을 해외로 빼돌리는 역외 탈세 수법이 갈수록 진흥화하고 있습니다. 신종 수법까지 등장했는데 국세청이 100여 건에 대해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오인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그동안 역외 탈세는 조세 회피처에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해 재산을 해외로 빼돌리는 수법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자금 세탁 과정을 거쳐 국외에서 재투자하거나 자녀에게 변칙 상속하는 적극적인 역외 탈세가 증가하고 있다는 게 세무당국의 판단입니다. 국세청이 공개한 신종 역외 탈세 수법은 다양합니다. 국내 기업 A사는 수백억 원의 연구 개발비를 들여 개발한 특허 기술을 사주 일가가 소유한 해외 현지법인 B가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해 국내에 귀속될 소득을 부당하게 해외로 빼돌렸습니다. 세금 120억 원이 추징됐습니다. 글로벌 기업 A사는 사업 구조 개편을 명분으로 국내 자회사의 기능이 축소된 것처럼 속여 최소 마진만 국내에 귀속시키고 대부분의 이익을 국외로 빼돌리다 법인세 등 40억 원이 추징됐습니다. 다단계 거래와 해외 신탁을 이용한 역외 탈세도 덜미가 잡혔습니다. D사 사주는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 법인을 통해 중국과 네덜란드 등지에 법인을 세우는 다단계 수법을 이용해 해외 법인을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뒤 조세 회피처에 있는 신탁회사에 법인 주식을 신탁하고 배우자와 자녀를 수익자로 지정해 경영권을 편법 승계했습니다. 국세청은 조세 회피처를 통한 탈세 외에 신종 역외 탈세 혐의가 큰 자산가와 기업, 외국 회사 등 104건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특히 이번 조사에는 스위스와 싱가포르로부터 입수한 탈세 정보도 활용됩니다. 국세청은 역외 탈세 혐의자와 관련인 등에 대해 엄정한 조사를 실시하여 관련 세금을 추징함은 물론 고의적, 악의적 포탈 행위가 발견되는 경우
고발 등 엄정 조치하겠습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2년 동안 역외 탈세 조사로 2조 6,500억 원의 세금이 추징됐습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대적으로 손질한 새 이민 정책을 내놨습니다. 가족 이민 비중을 줄이는 대신 고학력, 고숙련자의 이민은 대폭 늘렸습니다. 합법적인 미국 이민의 문은 더 좁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김희준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발표한 새 이민 정책의 골자는 능력 기반 시스템입니다. 뛰어난 학생이나 탁월한 전문가 등 고학력과 고숙련 노동자를 우대하겠다는 겁니다. We discriminate against genius. We discriminate against brilliance. We won't anymore once we get this passed. 숙련 노동자 이민 비중은 12%에서 57%로 대거 높인 반면 66%에 달하던 가족 이민은 절반으로 줄였습니다. 합법적 이민은 연간 110만 명인 현재 수준을 유지키로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새 이민 정책이 미국 노동자의 임금과 일자리를 보호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사회 통합을 위해 이민자의 영어 능력 검증도 내세웠습니다. Future immigrants will be required to learn English and to pass a civics exam prior to admission. 트럼프 대통령이 주력해온 멕시코 장벽 건설 등 국경 강화 방안도 포함했습니다. 단 1,100만 명 불법 이민자나 불법 청소년 추방 유예제도 문제는 다루지 않았습니다. 한편 기존의 비자 추첨제는 폐지키로 했습니다. 민주당과 이민 옹호 단체들은 새 이민 정책에 즉각 반발했습니다. We can't at this moment turn our backs on the asylum seekers. It is quite devastating to hear the way that he speaks about humans. 미국 언론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 정책은 내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공화당을 결집하기 위한 의도로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공화당 내에서도 회론이 나오면서 실제 입법까지는 갈 길이 멀다는 관측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김유준입니다. 미국이 중국의 통신기업 화웨이에 대해 사업 제한에 나서기로 하자 중국이 대응 조치에 나서겠다며 반발했습니다. 화웨이도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베이징에서 강성욱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중국 정부는 미국이 국가 안보를 남용해 중국 기업을 일방적으로 제재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국 기업의 합법적 권익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대응에 나서겠다고도 밝혔습니다. 中方也会采取进一步措施，必要的措施，来坚决地维护中国企业的合法权益。 중국은 자국의 기밀을 빼낸 혐의로 구금했던 캐나다인 2명을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말 멍완저우 부회장 체포 때 붙잡았다가 5개월 만에 체포 사실을 공식 발표한 것입니다. 화웨이 문제 때문에 미국과의 추가 무역 협상도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중국은 미국 고위급 대표단의 베이징 방문 시기를 묻는 질문에 제공할 정보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화웨이는 입장문을 내고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미국의 부당한 조치로 화웨이의 권익이 침해됐다는 겁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이 기업으로까지 확대되면서 두 나라에 투자한 외국 기업들의 우려도 커질 전망입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성웅입니다. 한류 스타 비가 한국 가수로는 3년 만에 중국 공식 행사에 등장했습니다. 중국의 한류 규제가 풀리는 것 아니냐 이런 기대감이 나오는데 올 하반기쯤이 될 것이란 정부기관의 전망도 나왔습니다. 최두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시진핑 국가주석이 참석한 중국의 초대형 행사에 한국 가수로는 유일하게 초대된 가수 비. 지난 2016년 사드 사태로 한중 관계가 소원해진 이후 중국 공식 행사에 한국 가수가 초청된 건 처음입니다. 중국 정부가 중국 내 한류 금지령인 한한령의 존재를 부인한 것과는 달리 사드 이후 중국에서 한류 콘텐츠의 유통이나 상영은 막혀 있습니다. 시 주석 앞에서 비가 공연했다는 사실만으로도 한한령 해제와 관련한 긍정적인 신호라며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르면 하반기쯤 한한령 해제 청신호가 켜질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올 하반기 되면 저희가 중국하고 여러 가지 협력 사업들을 통해서 중국 시장이 지금보다는 훨씬 더 좀 개방될 수 있도록 될 것 같습니다. 비슷한 시기 중국의 미디어 검열 기구인 광전 총국의 드라마 비준 목록에
한국 인기 드라마 응답하라 1988이 포함됐다는 낭보도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이번 이벤트의 경우 비의 단독 공연이 아닌 만큼 중국 정부의 본격적인 한한령 해제는 아직 멀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실제로 게임 등 관련 업계에선 한한령 완화 조짐을 전혀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중국인의 한국 단체 관광 규제도 여전하고 온라인 여행사를 통한 한국 상품 취급도 제한돼 있습니다. 최근 중국이 해외 게임에 대한 영업 허가증인 판호 심사 정보를 공개했지만 한국산 게임은 제외됐습니다. YTN 최두입니다. 억대 뇌물과 성접대 혐의를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구속됐습니다. 지난 2013년 3월 별장 성접대 의혹이 불거지면서 김 전 차관이 임명 엿새 만에 스스로 물러난 지 6년 만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어제 오전 10시 반부터 3시간 동안 김 전 차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한 뒤 주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검찰은 신병 확보를 토대로 이번 사건의 발단인 성범죄 의혹을 본격적으로 수사한다는 방침입니다. 문무일 검찰총장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검경 수사권 조정안과 관련해 검찰의 직접 수사를 대폭 축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 총장은 대검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 모두 발언에서 현재 국회에서 진행되는 수사권 조정 논의에는 검찰이 적지 않은 원인을 제공했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특히 그동안 일부 중요 사건에서 정치적 중립성에 대해 문제 제기가 있었다고 지적하고 검찰이 반성과 각성의 시간을 갖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틀 전 인천 축구클럽 차량 사고로 8살 어린이 2명이 안타까운 목숨을 잃었습니다. 사고 현장에는 시민들의 추모 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화면으로 보시죠. 인천 송도에 있는 한 공원입니다. 공원 한쪽에 하얀 천을 씌운 탁자가 하나 놓여 있죠. 곰돌이 인형도 보이고요. 옆에는 국화꽃도 보이죠. 뒤쪽에는 노란 메모장 여러 장이 붙어 있습니다. 메모장에는 어른들이 미안해, 예쁜 아가들 그곳에서 행복하게 지내렴, 기도할게, 하늘나라에서 잘 지내, 아프지 마. 이렇게 꾹꾹 눌러 쓴 글에는 안타까움이 가득 묻어납니다. 축구클럽에 다니는 8살 어린이들이 교통사고로 숨졌다는 소식에 시민들이 사고 현장 주변에 이렇게 추모 공간을 만들었는데요. 비슷한 또래 아이를 둔 부모님들은 남일 같지가 않다며 더 아파했습니다. 이 사고는 지난 15일 저녁 8시쯤 인천 모 축구클럽이 탄 스타렉스와 카니발 승합차가 충돌하면서 발생했습니다. 8살 초등학생 2명이 숨졌고 6명이 다쳤는데요. 당시 아이들이 안전띠를 차지 않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서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충남의 한 군수가 자녀 결혼식을 위해서 지자체가 운영하는 휴양림을 대부분 선점했습니다. 군청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인데 휴양림을 찾아 여유를 즐기려던 이용객들은 피해를 보게 됐습니다. 이상공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충남 금산군이 운영하는 자연 휴양림입니다. 야영장 한복판에서 대형 천막 설치 작업이 한창입니다. 오는 18일 진행될 야외 결혼식을 준비하는 겁니다. 신랑은 문정우 금산군수의 아들. 지난 3월 대행업체가 야영장 시설 60%와 객실 10곳을 300여만 원에 계약했습니다. 이곳 휴양림에서 주말 단체 예약으로 야외 결혼식이 진행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금산군은 단체 예약을 개인보다 먼저 받기 때문에 시설 사용 승인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휴양림에서 결혼식이라는 걸 많이 장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립자연휴양림에서도 하고. 하지만 특혜를 줬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예약 사이트를 보면 주말 숙박시설과 야영장은 다음 달까지 대부분 예약된 상태. 이번 주말 시설 예약에 실패한 이용객은 황당하다는 반응입니다. 자연 만끽하고 좀 여유롭게 왔다 가는 곳인데 어떤 누구 사적인 어떤 군수나 누구 자제분 결혼식이라고 해가지고 그게 좀 우리가 봐야 될 혜택을 이렇게 몽땅 못했다 그러면 저는 기분이 좀 안 좋죠. 문 군수는 결혼식을 위해 군수직을 이용하지 않았고 다른 지역 지인들에게 휴양림을 알리기 위한 순수한 의도였다고 해명했습니다.
평생 한 번 있는 건데 주인공들이 원하니까 그쪽으로 하려고 했고, 회장님이 우리 군에서 운영하는 시설이지만 너무 지금 비수기인데다 또 홍보도 안 돼서 홍보도 할 겸 좋은 의도가 있었다고는 하지만 군수가 다른 이용객들에게 피해를 주면서까지 결혼식을 진행하려는 것은 다시 한번 생각해볼 문제입니다. YTN 이상곤입니다. 아이 돌봄을 위한 육아휴직 신청이 자유로운 사업체는 3곳 가운데 한 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용노동부가 2017년 기준으로 5인 이상 사업체 5천 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보면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활용한다고 답한 비율은 34%에 그쳤습니다. 여성 노동자가 출산 전후 90일 동안 휴직할 수 있는 출산휴가에 대해서도 자유롭게 활용한다는 응답은 47.5%로 절반에 못 미쳤습니다. 이란산 원유가 이라크산으로 둔갑해 중국에 반입됐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미국의 대이란 제재를 위반했다는 건데 사실로 확인되면 미국과 이란은 물론이고 미중 대립이 더 고조될 것으로 보입니다. 주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마샬지라는 유조선이 지난 8일부터 12일 사이 중국 저우산 인근 항구에 이란산 석유 제품을 하역했다. 로이터 통신은 정보업체 리피니티브 아이콘의 선박 이동 자료를 바탕으로 추적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고 보도했습니다. 닷새 동안 13,000톤에 달하는 석유 제품이 중국에 반입됐다는 겁니다. 서류상으로는 이라크산으로 돼 있지만 실제로는 이란산으로 미국의 대이란 제재를 위반한 사례라는 지적입니다. 다만 유조선의 소유자나 석유 제품을 산 주체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미국은 앞서 지난 2일부터 우리나라와 중국 등 8개국에 제한적으로 허용했던 이란산 원유 수입 예외 조치를 중단했습니다. 경제 제재를 앞세워 이란 옥죄기에 나선 겁니다. 하지만 해당 국가들의 제재 준수 여부는 여전히 변수로 남아 있습니다. 올 1분기 하루 평균 50만 배럴의 이란산 원유를 수입한 중국은 미국의 일방적 조치를 따를 수 없다고 반발한 바 있습니다. 이란 석유 제품의 중국 반입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미국과 이란뿐 아니라 미중 간 긴장도 더욱 고조시킬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조수연입니다. 초고령 사회 일본에서는 노인 운전자가 낸 교통사고가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도쿄 도심에서 80대 노인이 일으킨 대형 교통사고 이후 노인들의 면허 반납이 크게 늘었다고 합니다. 왜 그런지 도쿄에서 황보현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도로 한가운데 처참하게 나뒹구는 자전거. 이 자전거를 타고 건널목을 건너던 31살 엄마와 3살 난 딸은 갑자기 달려든 승용차에 치여 목숨을 잃었습니다. 지난달 도쿄 도심 이케부쿠로에서 대낮에 벌어진 참사입니다. 승용차 운전자는 87살 할아버지였습니다. 유족은 비통한 심정으로 운전이 불안한 노인들의 면허 반납을 호소했습니다. 運転に不安のある方がいるならば、今一度家族内で考えてほしい。交通事故による犠牲者を減らせるかもしれない。 뉴스를 통해 사고 소식을 접한 91살 니시카와 할아버지는 면허 반납을 위해 경찰서를 찾았습니다. 본인도 대형 참사의 가해자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충격을 받은 겁니다. 人身事故あったらね困るからそういうことのない人にそれも返納してよかったなと思いますよ. 도쿄에서는 이케부쿠로 사고 이후 노인들의 면허 반납이 크게 늘었습니다. 사고 직전 한 주간 약 1,000건이던 반납이 사고 이후인 이번 달 첫 주에는 약 1,600건으로 무려 60%나 급증했습니다. 하지만 버스나 전철이 잘 닿지 않는 시골에서는 노인들이 운전을 그만두기가 쉽지 않은 게 현실. 都会ではいらないんだけど公共交通機関が少ないでしょ。だから車ないと非常に買い物とかそういろんなことに不便だよね. 이 때문에 농어촌 지역 지방자치단체들은 면허 반납 노인 대상 택시비 지원이나 지역 쇼핑센터와 연계한 셔틀버스 운행 등 면허 반납 유도를 위한 저마다의 아이디어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YTN 황보현입니다. 스포츠 뉴스입니다.
다음 달 프랑스에선 피파 여자 월드컵이 개막합니다. 여자 월드컵은 남자 대회보다 상대적으로 열기와 관심도가 낮은 편인데요. 여자 축구에 대한 편견에 맞서 목소리를 내는 선수들이 있어서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김재형 기자입니다. 다음 달 여자 월드컵을 앞두고 독일의 한 은행이 공개한 공익 광고입니다. 여자 월드컵에서 2차례 우승한 독일 대표팀 선수들이 직접 출연해 묵직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Weißt du eigentlich, wie ich heiße? Und ich? Genau. Wir spielen für eine Nation, die unseren Namen nicht kennt. Beim ersten Titel gab es dafür ein Kaffeeservice. Seit es uns gibt, treten wir nicht nur gegen Gegner an, sondern vor allem gegen Vorurteile. 축구는 남성 스포츠라는 편견에 맞선 행동은 여자 축구 선진국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난해 축구 선수 최고 영예인 발롱도르 여자 부문 초대 수상자에 오른 아다 헤게르베르그. 노르웨이 국적인 그녀는 지난 2017년부터 국가대표 합류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여자 축구가 남자 축구만큼 존중받지 못한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It's those small details and right steps in the right direction, and I still think it's some work to do. But I think regarding to these themes, it's the way we want it to be. 지난 3월에는 여자 월드컵에서 3번 우승한 미국 대표팀이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미국 축구협회가 남녀 대표팀의 임금 불균형 등 조직적인 성차별을 자행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선수들의 적극적인 목소리 속에 편견과 차별은 서서히 무너지고 있습니다. 국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달 국내에서 열린 여자 대표팀 평가전엔 역대 최다인 15,000여 명이 경기장을 찾았습니다. 여기에 최근 신세계 그룹은 사상 최초로 여자 대표팀의 메인 후원사로 나서기도 했습니다. 거의 이제 그렇게 비슷하게는 가지 못하더라도 그래도 어느 정도는 초기보다는 지금 진짜 달라요. 굉장히 잘 가고 좋은 방향으로 속도도 맞게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네. 편견을 넘는 그녀들의 월드컵은 다음 달 8일 우리나라와 개최국 프랑스의 개막전을 시작으로 8번째 열전에 놓입니다. YTN 김지영. 빙속 여제 이상화 선수가 16년의 선수 생활을 공식 마감하고 은퇴를 발표했습니다. 이상화는 서울 프라자 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스피드 스케이트 선수로서 마지막 인사를 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이상화는 아시아 선수 최초로 올림픽 3회 연속 메달에 금자탑을 쌓았고 2013년 월드컵 2차 대회에서 세운 36초 36의 세계 신기록은 5년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깨지지 않고 있습니다. 선수로서 건넨 마지막 인사 직접 들어보시죠. 모두 예상하셨듯이 제가 이 자리를 마련한 이유는 스케이트 선수로서의 마지막 인사를 드리고자 해서입니다. 그냥 빙판 위에서 넘어지지만 말고 최선을 다하자라고 다짐했던 그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17년이 지났네요. 저도 이제 선수로서나 여자로서 꽤 많은 나이가 되었네요. 분에 넘치는 국민 여러분들의 응원과 성원 덕분에 제가 17년 전에 세웠던 목표는 다행히 다 이룰 수 있었습니다. 한국 남자 골프의 선구자로 꼽히는 최경주 선수가 모처럼 국내 팬들을 만났습니다. 최경주처럼 되고 싶어 골프 선수가 된 전가람 선수는 영웅이 보는 앞에서 눈부신 샷을 선보이며 평생 잊지 못할 하루를 보냈습니다. 허재원 기자입니다. 전가람이 92m를 남기고 친 마지막 18번 홀 웨지샷이 홀컵 바로 옆에 멈춰섭니다. 거의 샷이글이 될 뻔한 절묘한 샷으로 손쉽게 버디를 추가합니다. 버디 8개와 보기 1개로 7타를 줄이며 공동 선두. 지난주 대회에서 나흘 내내 선두를 지키며 우승한 데 이어 다시 선두로 나섰습니다. 자신의 우상과도 같았던 최경주와 함께한 라운드여서 기쁨은 2배가 됐습니다. 최경주 프로님하고 같이 라운드를 하기 때문에 많이 배운다. 그냥 그 샷을 보는 것만 해도 저는 되게 너무 행복해가지고.
모처럼 국내 팬들을 만난 우리나라 남자 골프의 전설 최경주는 첫날 경기를 1언더파로 마쳤습니다. 시차 때문에 힘든 하루를 보냈지만 마지막 홀 버디로 기분 좋게 마무리했습니다. 자신을 보며 골프 선수의 꿈을 키운 후배와 경쟁한다는 사실만으로도 뜻깊은 하루였습니다. 제가 한국 시합을 많이 나왔지만 오늘 같은 샷을 친 선수는 드물었어요. 제가 21번 이 대회에 나왔다는데 아마 가장 인상적인 플레이를 봤고요. 여자 골프 매치 플레이 대회에서는 2년 연속 우승을 노리는 박인비가 6홀 차로 완승하며 2연승을 달렸습니다. 반면 유소영과 최혜진 등 우승 후보들은 조별 예선 두 번째 경기에서 일격을 당해 16강 토너먼트 진출을 장담할 수 없게 됐습니다. YTN 허재원입니다. 프로야구 대전 경기에서 한화가 키움의 대승을 거두고 3연승으로 5위 추격에 나섰습니다. 6위 한화는 송광민의 말로 홈런 등 장단 18안타를 몰아쳐 5위 키움을 15대6으로 대파하며 두 팀 간 승차를 2게임 반으로 줄였습니다. 두산은 유희관이 726일 만에 완투하며 삼성을 4대1로 제쳤고 김기태 감독이 사퇴한 기아는 6연패에 빠졌습니다. 자유계약 선수 FA 협상 과정에서 다른 구단이 사전 접촉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국가대표 센터 김종규 선수에게 증거 불충분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KBL은 재정위원회를 열고 김종규의 타구단 사전 접촉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해 김종규를 자유계약 선수로 공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LG의 연봉 총액 12억 원 제의를 거절한 김종규는 영입 의향서를 제출하는 다른 팀으로 이적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네, 이제는 반소매 차림도 어색하지가 않은 날씨죠. 어제 서울 낮 기온은 30도까지 오르면서 올해 최고 기온을 기록했습니다. 오늘도 때이른 더위가 계속됩니다. 서울 낮 기온은 30도, 광주도 29도까지 올라 어제만큼 덥겠습니다. 다른 지역도 대부분 30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대구 28도, 강릉도 28도, 춘천은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출근길 중서부 지역은 공기가 탁합니다. 대기 정체로 경기 남부와 충남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 종일 나쁨 수준을 보이겠고요. 서울을 비롯한 경기 북부와 충북 지역도 오전까지 미세먼지 농도가 짙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위성 모습입니다. 서쪽 지역에서 비구름이 다가오는 모습인데요. 비는 오늘 낮에 제주부터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밤에는 전남 지역에 비가 오겠고 내일은 충청과 남부 지역에 비가 확대되겠습니다. 일요일엔 전국에 비가 오겠습니다. 그 사이 제주 산간 지역은 200mm 이상의 봄호우가 쏟아지겠습니다. 전남과 영남 지역은 20에서 60mm, 충청과 전북 지역은 10에서 40mm의 비가 흠뻑 오겠습니다. 서울 등 중북부 지역은 일요일인 모레 오후부터 5에서 10mm의 비가 조금 오겠습니다. 비가 오면서 때이른 더위의 기세가 한풀 꺾이겠습니다. 주말엔 서울 낮 기온이 26도까지 내려갈 것으로 보이고요. 월요일은 또 한 차례 전국에 비가 오면서 서울 기온이 22도로 따뜻한 예년 이맘때 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잠시 후 8시 굿모닝 YTN 2부가 이어집니다.